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기 모니터 스피커도 정말 좋고요. 음향도 이게 너무 좋습니다. 강의가 훨씬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부부, 부모, 좋은 부부가 좋은 부모입니다. 주제인데 부부 쪽으로 조금 더 좀 비중 있게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에게 해당이 되면 여러분의 가정 형편을 제가 다 모르잖아요. 적용을 하시고 어떤 거는 이제 오늘 저희의 사례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가정을 이루었는지 이런 걸 쭉 나눌 건데, 아무래도 저희가 목회자이고 사역자이기 때문에 어떤 거는 여러분에게 좀 적당하지 않은, 적합하지 않은 사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어떤 거는 저거는 우리도 한번 하고 싶다, 이런 걸 꼭 기억했다가 실천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실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감정, 요즘에는 이제 뇌과학이 워낙 발달돼서 마음, 감정, 이게 호르몬의 영향이다, 이것까지 많이 나왔는데,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 감정이 그렇게 오래 가는 거는 아니래요. 보통 유통기간처럼 유효기간을 한 3년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3년 안에 감정이 식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부부들도 결혼 3년 되면서 위기를 겪는 부부들이 꽤 많거든요. 감정만 따라가면. 그래서 계속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마음이 일어나려면 다짐하고 결심하고 이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좋아하는 작가 중에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중요한 이야기를 책 속에 남겼어요. 행동이 감정을 낳는다. 그러니까 실천을 해야 마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전문가는 아닌데 그 행동이 감정을 낳는다는 걸 했는데, 여러 학교에서 이걸 연구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꾸 실천을 해야 된다. 작은 일이라도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실천하면 그 마음이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이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부부가 올해가 결혼 35년 됐습니다. 아이가 3명이 있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아들, 딸, 아들인데 셋 다 결혼을 해서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둘만 이렇게 있는데, 꽤 오래전부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요. 그렇지만 또 우리는 서로 함께 선교단체에서 사역하면서 만났기 때문에 이해를 해요. 또 사용하는 단어도 비슷합니다. 그런 공감대가 있어요. 서로 출신 지역, 고향은 다르더라도 연령이 좀 비슷해서 그런지 통하는 게 또 있어요. 그런 게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이거를 계속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계속 한 가지 하는 게 있습니다. 아침마다, 때로는 저녁 때에도, 어떤 때는 낮에까지 계속 실천을 해요. 빼놓지 않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이 마음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 좋아하는 감정.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의 영향이 다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어떤 걸 하냐면요, 오늘 시범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아침에 인사를 합니다. 부부 인사를 하는데, 인사할 때 인사말도 있어요. 아침에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리고 서로 안고 오늘도 사랑합니다. 이쪽에서 하죠, 이쪽에서. 예. 자, 저희가 인사하고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서로. 그러니까 낮에 할 때랑 저녁 때 할 때랑 인사말이 조금 다르지만 아침에라고 생각하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시범 조교로 보이려고 같이 왔습니다. 어느 한 교회에서는 제 아내가 강사였는데요, 저보고 꼭 같이 오라고. 저희 방송에 이게 좀 나갔었거든요. 서로 인사하는 거. 그걸 한번 보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따라갔습니다. 가서 지금 반대로 제 아내가 강의하는데 앞에 나가서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면서 이제 울산에 좀 자주 오게 되거든요. 울산의 다른 교회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거기는 실습을 했어요. 그래서 오면서 목사님께,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지금 요즘 어떠냐고 했더니 교인들이 날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인사한대요. 제가 군인교회에서도 이걸 했는데 좀 한국 군대의 간부들 형편이 참 어렵거든요. 집을 비우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만나면은 반갑습니다 인사한대.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만나더라도 2주에 한 번 만나더라도 저희처럼 이제 지금 애들도 다 떠나고 우리 둘이 있으니까 어디 여기도 그렇고 어디 갈 때도 이제 둘이 같이 다니다 보니까 호텔에서 자더라도 아침에 우리가 또 인사하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하냐면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마음과 감정은 노력을 해야, 실천을 해야,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말했던 것처럼 행동을 해야 이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볼 때 너무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유혹에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기도의 힘으로, 서로 사랑의 힘으로 지키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감정이 상하면 짜증낼 수도 있고 티격태격할 수도 있고,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도와주면 이게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로 쭉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강의하고 떠나면은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2+1 해서 강의한 교회를 위해서 2달 정도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울산 동성교회를 위해서도 아침마다 기도를 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강의할 교회를 위해서는 한 달 전부터 기도를,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께 연락받고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기도를 하고 앞으로도 이제 기도를 할 겁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한 가지 딱 남는다, 이거는 꼭 지켰으면 좋겠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부가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인사말은 뭐 여러 강사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지만은 그 인사하는 행동, 저희는 최대한 배꼽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유치원 어린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정중한 마음, 존중이 여기는 마음으로 수고한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는데, 저희가 이제 부부학교를 하면 이게 뭐 완전히 실습을 시켜서 익숙하게 되는데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최근에 2월 달에 끝난 부부학교에서 남편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크게 아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아내만 출석하고, 그래서 부부학교를 아내만 오셨는데 이걸 배운 거예요. 근데 남편은 듣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인사를 했어요. 배웠으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리고 출근할 때 다녀오세요. 근데 남편이 너무 놀래갖고, 진짜 너무 놀래서 당황해 하다가 날마다 하니까 나중에는 활짝 웃더래요. 근데 그 아내분 집사님이 소감, 수료식 때 우리 남편이 저렇게 웃는 사람, 웃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됐답니다. 아내가 인사했는데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지금 동시에 또 천안에 있는 천안중앙교회의 부부학교를 지금 2개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신혼부부 학교인데
너무너무 재밌는 얘기를 이번 주일에 들었습니다. 이제 남편이 출근을 좀 일찍 하는데 아내가 자고 있을 때, 침대에 있을 때, 우리 딸도 그러거든요. 자기 남편 나가는데 자기 침대에 누워있을 때가 많대요. 근데 이제 부부 인사하는 거 배운 다음에 이번에 간증 소감을 나누는데, 그동안 부부학교를 하면서 뭐가 달라졌냐, 세상에 이 젊은 부부인데 아이도 없고 신혼부부, 남편이 출근할 때 억지로라도 일어나서 현관에 나가갖고 여보 다녀오세요 인사를 한대요. 그리고 가서 다시 눕더라도.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그럴 때 기분이 어땠냐니까 정말 결혼하고 너무 좋다고. 그냥 아내가 인사하는데, 근데 남편도 돌아오면 또 아내한테 인사하고, 그러니까 서로 존중이 여기는 것을 마음으로는 있지요. 근데 실천할 때 그 감정들이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저희도 배웠어요, 이것을. 그래서 지금 계산해 보니까 한 10년 전부터 이걸 우리 날마다 하고 있는데요. 그 전과 비교해 보면은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인사하지 않을 때도 우리가 사이가 나빴던 건 아니지만 인사한 다음부터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 연습을 겸해서 성도들 안에서도 인사하면 좋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뭐 가족이 옆에 자녀든 아니면 배우자든 있다면, 아니면 서로 좀 떨어져 있더라도 좀 찾아가서 인사해도 좋고요. 성도들끼리 인사해도 좋고,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일어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성도들끼리 앞뒤로 인사도 하시고, 뭐 배우자가 예배당 안에 같이 있으면 좋은 기회지요. 찾아가서 인사하셔도 되고, 서로 인사말은 지금 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면 안 되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니면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복하세요. 네,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서로 안아주는 분들이 계셔서 참 좋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말하거든요. 오늘도 사랑합니다. 어제도 사랑했어요. 저희는 내일도 사랑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사랑합니다 하면서 힘껏 꼭 안아주는데, 안아줄 때는 힘껏 안아줍니다. 장이 움직여야 된대요. 호르몬은, 신경 전달 물질은 장에서 만들어진대요. 장이 압력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배 나온 분이 유리합니다. 부부 사랑에는 배 나온 분이 유리해요. 그래서 힘껏 안아주면서 오늘도 사랑합니다, 그 간단한 말을 날마다 반복을 하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반복을 해야 됩니다.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몸이 기억하고, 몸이 기억하면은 그게 내게 됩니다. 감정을 내가 감정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끌고 갈 수 있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좋은 부부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부부로서 함께하지 못하고 혼자 계신 분이라면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또 성도 안에 서로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직 계시면 부모님들 세대에 정말로 사랑이 충만한 노년의 삶, 그리고 부모님들의 그 삶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계속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서로 이렇게 아침마다 앉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 딸의 친구가 우리 딸한테 그랬대요. 니네 엄마 아빠 진짜 그래? 그렇게 살아? 이제 책을 읽었나 봐요. 정말 그렇게 살아? 나는 그런 어른들 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분의 부모님, 제 딸의 친구의 부모님이 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대요. 그래서 많이 못 봤대요.
그리고 그런 서로 친밀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못했었나 보죠. 우리 집을 와서 한번 검사를 하겠다고 조사를 한번 하겠다고. 자긴 결혼하기 싫은데 그렇게 서로 친한 어른이 있다고 내가 몰랐다. 그래서 딸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너희 집에 한번 갈게. 근데 우리 딸이요, 저희한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 올 때 싸우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지금. 그리고는 몇 시쯤 올 거라고 딱 미리 알려줬어요. 그리고 딱 들어올 때 둘이 끌어안고 있으라고. 들어올 때 우리가 안고 있었어요. 그게 다 서로 이제 연출하는 건데 알려진데도 그게 도움이 됐나 봐요. 엄마 아빠가 서로 이렇게 집에서 아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 딸 친구가 결혼했어요. 그들이 이제 아주 친한 사이인데 저희 딸도 그런 거에 이제 도전을 받아서 자기 혼자 그냥 서울 쪽에 원룸 살면 너무 돈도 많이 들고 힘들잖아요. 그렇게 간절히 바라더니 작년에 결혼하고 올해 막내까지 하고 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본을 보여야 된다는 좀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부의 모습을. 이게 잘 안 된 게요, 우리 연령, 저의 또래도 그렇고 우리의 부모님 세대, 그러니까 1945년부터 95년 사이에 경제활동하신 분들, 60년대, 50년대, 저희 외삼촌이 75세이신데 그 나이, 저희 이제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외삼촌이 저희 집안의 어른이거든요. 그러니까 6.25 때쯤 태어나고 아니면은 해방 때 태어나서 60년대를 힘들게 보낸 분들은 뭐가 있냐면은 그거를 우리나라가 그 기간을 근대화를 이루었거든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근대화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공식적인 명칭이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시간 되면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좋은 부부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지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했지만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힘들었어요. 그 영향을 지금 청장년 세대가 많이 받았고요. 어떤 자녀들은 좀 자신감이 없는 그들의 부모님의 영향으로, 아니면은 그래도 좋은 가정도 있었지만, 왜냐하면은요, 그때 60년대 50년대 결혼 생활하시고 아이들 낳고 키우고 경제활동하신 분들이 근대화를 이뤘어요.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근데 그 시대를 압축적 근대화라고 부릅니다. 압축이 뭐냐면요, 압축하면 딱 떠오르는 게 참기름 짜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에서 꽉 눌러서.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언론, 드라마, 소설, 아니면은 일상 대화 속에서 하는 말들을 다 모아서 가장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가를 뽑았더니 핵심 단어, 시대의 핵심 단어, 그게 생존이었대요. 그게 50년대 60년대. 생존이 정직보다 더 중요했어요. 생존이 인권보다 중요했고, 생존이 자녀들과 어떤 이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당장 우리 집 쌀통에 쌀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의 험난한 생활을 지금 세대가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물려오면은 이게 안 좋은 게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끊어버리고 새롭게 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 서로 사랑하는 모습. 저희 부부가 이제 여러 교회에서 부부학교와 부모학교 하면서 결론 내린 게요, 교회가 중요하다. 교회만 다녀도 좋은 가정이 됩니다. 정말 이런 강의 계속 듣잖아요. 더 사랑하고 더 행복하고, 어디서 이러한 도전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던 이게 궤도 수정하듯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울산 동성교회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교회만 다녀도 가정이, 다음 세대가 좋아집니다. 좋아져요. 가정의 소중함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해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원했지만 힘들었다. 좋은 부부 되고 싶었지만, 좋은 부모 되고 싶었지만 먹고 사는 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아버지, 아버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자녀는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질 않으니까. 근데 어디 나가서 뭐 이상한 행동한 것도 아니고 일하시느라고 수고하셨잖아요. 수고하셨는데 너무 마음이 좀 상한 마음도 있었는데, 아버지의 어떤 부재 때문에. 근데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시대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지금은 이제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작년에 국제적으로 공인됐어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또는 우리 집안의 수입과 지출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인정을 해준 거예요, 공식적으로. 지금 35,000불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먹고 사는 거, 그것보다는 봉사활동도 하고, 그리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또 다음 세대도 소중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더 사랑하고 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관심을 가지시면서 조금 여유를 갖고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 기준점이 있어요. 그럼 어떤 가정이 돼야 될까? 그 중에 하나가 좋은 부부가 되기를 노력하겠다. 그러면 좋은 부모가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좋은 부부가 된다는 게 뭘까? 오늘 강의 안에 들어오실 때 혹시 받으셨습니까? 한번 보고, 첫 번째, 좋은 부부가 좋은 부모다. 옆에는 캘린더북인데요, 저희가 쓴 책의 부분을 발췌해서 이제 소개했는데, 그거를 우리 이제 행정실에서, 사무실에서 또 큰 글씨로 출력을 했습니다. 정말 잘하셨네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부부가 좋은 부모다. 시작. 어린 자녀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가다 위급한 상황이 되면 누가 산소 마스크를 먼저 써야 할까요? 여기까지. 저는 이제 국제사역을 했어요. 청년 대학 사역을 하면서 비행기를 정말 많이 탔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의 목표 중에 하나가 이제 비행기 그만 타자. 언젠가 계산했더니 조사한 것만 한 500번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 사역을 계속 했거든요. 계속 선교지 방문하고. 너무 비행기만 생각하면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이 강의안을 만들면서, 처음에 책을 쓰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항공사의 비행기를 타든지 빼놓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안전교육이거든요. 안전교육을 할 때 승무원들이 반드시 말하는 게 있어요.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기압이 떨어지면, 산소가 부족하면 위기가 오니까 그때 산소 마스크가 내려옵니다. 그걸 꼭 쓰세요. 뭐 시범을 보여요. 영상으로 하든 실제로 승무원들이 하든 산소 마스크를 하는, 보통 3명 앉는 자리도 5개 정도가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안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어린아이를 따로 좌석을 끊을 때도 있지만 엄마 품에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5개가 내려오는데 교육을 해요. 어른과 어린아이가 함께 비행기 탔을 때, 지금 쭉 가다가 제트기류를 만나서 고도가 팍 떨어지면은 순간적으로 산소가 차단될 수가 있거든요. 위험합니다. 그럼 산소 마스크가 딱 내려와요, 위에서. 누가 먼저 써야 되는가? 누가 먼저 써야 되는가?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어느 권사님이요, 예배 중에, 설교 중에 그분이 큰 소리로 우리 손주를 먼저 써야 된다고, 아기가 다치면 어떻게 되냐고. 안 돼요, 안 돼요. 손주 먼저 씌우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보면 승무원들이 막 부탁을 하고 강조를 하고 교육을 시킵니다. 어른이 먼저 써야 돼요.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애가 너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아이를 막 먼저 씌우다가 어른이 잠깐 기절할 수 있어요. 죽진 않지만 산소가 딱 차단되면 잠깐 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 아이는 차고 있어요. 아이는 산소 마스크를. 그 아이가 어른을 처치를 못합니다. 애가 엄마 아빠의 이 입에다가 산소 마스크를 다시 씌워주지 못해요. 아이는 다시 이렇게 회복 못 시켜요. 애는. 그래서 승무원들이 꼭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제가 정말 수십 개의 항공사를 탔는데 다 똑같이 교육, 전 세계가 통일된 교육이에요. 어른이 먼저 산소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아이가 혹시 기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른이 딱 쓰고 있으면은 그 아이를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어른이 딱 산소 마스크 쓰고 얼마든지 다시, 산소 마스크의 개수는 충분하니까 씌워줄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부부가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에게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아이들도 행복해집니다. 엄마 아빠가 늘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서로 티격태격하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럼 부모의 역할이 쉽게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나만 살겠다 이런 건 아니고, 산소 마스크 나만 살 거야 이거 아니죠. 어린아이를 동반했을 때 아이를 위해서 먼저 어른들이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가족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서로 행복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좋은 부부가 되려고 노력할 때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줍니다. 그 다음 내용, 제가 지금 했던 내용을 이 문장으로 정리한 건데요. 지금 질문, 누가 산소 마스크를 먼저 써야 할까요? 까지 읽었는데 그 뒤에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 세계를 운항하는 모든 비행기에서 똑같은 교육을 한다. 성인이 먼저 마스크를 써야 한다. 어른들이 자기만 살겠다고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다. 비행기 안에서 부모가 의식을 잃으면 자녀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면 먼저 좋은 부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부부가 되도록, 특별히 좋은 부부가 되도록, 아니면은 좋은 부부가 되는 거에 대해서 일단 목표를 정하고, 당장은 어렵더라도 인사라도 하도록, 내가 행동을 해야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는 자녀가 결혼해서 출가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있다면은 이 부분을 강조해야 됩니다. 네가 좋은 엄마 되려고 정말 고생하는데, 네가 좋은 아빠가 되려고, 아니면은 직장 생활에서도 자리 잡으려고 정말 수고하는데, 너희들이 오늘 교회에서 들었는데 좋은 부부가 되려고 힘써야 다른 게 그냥 따라온대더라. 좋은 부부가 되려고 노력을 해라.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결혼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손주를 위한 기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엄마 아빠가 먼저 서로 사랑하도록, 서로 이해하도록, 좋은 부부가 되려고 노력하도록, 서로를 좀 존중히 여기고 서로를 향해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인사가 좀 상징적인 거잖아요. 고개를 숙일 수 있도록, 허리를 숙일 수 있도록, 자기의 고집을 좀 내려놓고 배우자를 인정하면서 이러한 부부가 되도록 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좋은 부부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두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저는 사실은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냥 사역하고 전도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것을 좋아했어요. 근데 제 아내를 만난 겁니다. 처음으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니까 그때부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결혼은 하고 싶은데
두렵고 무섭고 겁나고 걱정되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제가 좀 혼자 지내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떤 주위에서 부부는 결혼하면 또는 가정은 이런 가정이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비교적 적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이 아주 깨어진 가정은 아니지만 그렇게 화목한 가정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신감이 없었죠. 저는 어디 가서요, 지금은 다 이제 우리 부부 둘 다 치유가 되고 회복도 되고, 치유는 아니고 자신감을 다 회복이 됐는데, 예전에는 어디 가서 막 신앙의 3대 손 하면은 막 좀 주눅이 들 때도 있었어요. 부럽기도 하고. 저희 집에서 제가 예수 처음 믿었어요. 제 아내도 아내의 집에서 제 아내가 처음 믿었어요. 우린 결혼하면서 양가 가족을 전도하자, 그런 서로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지금은 전도가 정말 많이 됐죠. 제 아내의 가족은 다 믿고요. 저희 가족도 저희 형님이 제가 기도할 때 이제 고개 숙이는 정도고, 나머지는 또 다 믿어요. 이제 정말 복음화가 양쪽 집안에서 우리 둘이 이제 노력을 하면서 됐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결혼할 때까지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특별히 저희 집은요, 서로를 잘 챙기지 못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결혼하자마자 제 아내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캠퍼스 전도하러 갔다 왔는데, 이제 겨울 이제 쌀쌀할 때 캠퍼스에서 전도하다가 딱 들어왔는데 아내가 몸살 나서 아프다고. 제가 어떻게 한지 아세요? 저희는 처음 결혼하자마자 여보 당신 불렀거든요. 제 아내가 저보고 여보, 내가 몸이 아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좋은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기대를 갖고 아플 때 좋은 방법이 있다. 십자가를 묵상해라. 그게 저의 스타일이었어요. 우리 집안은요, 아프면 각자 해결해요. 참아야 돼요. 제가 좋아하던 단어가 자연치유, 이런 단어 좋아했어요. 통증과 싸워라, 그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아프면 끝까지 참다 보면 나아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진짜 좋은 방법이다. 저는 지금도 제 차에 딱 예수원이라고 태백에 있는데요, 강의하고 받은 십자가가 몇 년째 걸려 있습니다. 우리 집 곳곳에, 저는 지금도 십자가를 좋아해요. 십자가. 예수 믿고 좋았던 게요, 청소년 때 성경을 처음 읽으면서 예수님이 왜 좋았냐면 십자가의 그 참을성 많으신 모습이 좋더라고요. 꾹 참으시는. 제가 조금 힘들었던 거죠. 나는 참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근데 제 아내가 너무 놀래갖고 처음으로 십자가가 싫어질 뻔했대요. 왜냐면 제 아내의 집은 누가 아프면은 병원 가라. 지금도 처가의 카톡방은요, 누가 아프다면은 카톡. 병원 갔냐? 뭐라고 하디? 약은 먹었냐? 아주 다장다감한. 그러니까 저희 집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자라다 보니까 결혼하고 뭐 이런 게 생각도 없었고, 그러니까 나 혼자 열심히 전도하는 게 제일 좋았는데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어떻게 가지 이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어떻게 하지 이제? 공부 좀 해야겠다. 남편 되면, 아빠든 결혼하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 이게 모르니까 지금은 결혼 예비학교 이런 게 있잖아요. 저희가 차 타고 이렇게 오는데 막 제 아내한테 결혼 예비학교 강의 부탁하고, 많아요. 결혼 예비학교가 점점 신혼부부들 또 배우는 학교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근데 다 아시겠지만 예전에 뭐 그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저희가 한 8개월 정도 연애를 했는데요, 그때 주로 뭐 했냐면은 서점에 가서 책을 이렇게, 저는 그러니까 어떤 일반 서적을 무시하는 건 절대로 아닌데 우선 신앙적 기초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쓴 결혼과 가정에 대한 책을 우선 읽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구해서
읽었죠. 읽다가 줄 읽었다가 동그라미 치다가 메모하다가 또 만나면은 내가 이게 배웠다, 좋았다 서로 나누고, 그게 저희의 연애였습니다. 서로 자주 못 만났거든요. 저는 이제 섬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요. 2주에 한 번씩 만났는데 그거에서 서로 읽기로 한 본문 읽고 서로 대화하고, 우리가 임의로 마음대로 결혼 예비학교 같은 걸 만들어 가서 둘이 공부했는데요. 살면서 제일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때 그거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그냥 짓는 사람 없잖아요. 설계도가 필요하고, 아마 리모델링 할 때도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 기억이 납니다. 제 이름이 홍장빈이잖아요. 야 장빈아, 공책점 가져라, 연필 가져라. 그래서 갖다 드렸더니 친구분하고 저희 집 뒤에 돼지를 키우는 곳이 있었는데, 돼지막이 있었는데 불났었어요. 그게 탔습니다. 다 집으로 된 거고 하니까 나무로 된 거라 그냥 순식간에 그 불난 것 때문에 제가 기억이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랑 아버지 친구가 이번에 이렇게 짓자라고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제 공책에다가. 그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작은 돼지우리 하나 짓는 것도 대충 계획을 세웁니다. 큰 건물은 말할 것도 없지요. 지하는 얼마를 파야 되고, 설계도가 있어야 시공도 되고 감리도 되고 다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정을 이룰 때 이런 가정을 이루자라는 목표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러니까 설계도 없이 집을 일단 짓자,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랑 비슷한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 제가 너무 몰라서, 무서워서, 겁이 나서 이거 책으로라도 읽어야겠다. 그때 읽으면서 결혼하면 이렇게 살아야 된대. 결혼하면 이게 제일 중요하대. 저는 결혼하고 살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 궁금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상식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 잘해도 절반은 하겠다. 정말 나쁜 가정이 되진 않겠다. 내가 나쁜 남편은 안 되겠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결혼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이 작가, 저자, 강사들이 강조하는 거를 막 줄을 긋고 동그라미 치면서 읽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책이 비슷한 이야기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결혼하면 부부는 대화를 해야 된다. 사실 이게 아주 간단한 건데 모든 책이 강조하는 거예요. 대화를 해야 된다. 대화로 모든 거를 의논도 하고 결정도 하고 외롭지도 않고 사랑도 확인하고. 그래서 대화법이라는 거를 그때 처음 봤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이런 거 잘 못 배우잖아요. 대화법. 거기서 배웠어. 대화를 해야 된다. 대화법에 대해서. 저희가 대학생 청년 사역할 때는 좀 덜 이 중요성을 몰랐는데요. 다시 가정 사역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옛날에 공부했던 거를 다시 한번 확인도 하고, 우리가 그걸 기초로 해서 치열하게 우리가 방법을 찾았어요. 왜 우리가 티격태격하지? 우리 서로 사랑하는데 그러다가 왜 서로 짜증을 내지? 왜 우리가 싸웠지? 우리의 대화에 뭐가 문제 있지? 이런 거를 옛날에 공부했던 거를 다시 공부했어요. 정말 신기한 거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셔야 돼요. 부부관계, 부부 대화, 뭐 어떤 거든지 사실 두 가지가 중요하더라고요. 부부 대화와 부부 친밀감. 이게 중요한데, 그럼 저는 그냥 말하고 싶은 거 얘기하고 그럼 된다고 생각했어요. 대화하는 것도 배워야 되나? 이게 중요하다는 거 알았어요. 저희가 청년 사역하다가 이제 가정 사역하게 된 계기가요, 저희의 도움 받아서 이렇게 성장한 청년들이 졸업하고 결혼하고 아이 키우면서 저희 가정이 이렇게
오픈이 돼 있으니까 제가 있는 선교단체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됩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강의를 요청받아서 강의를 쭉 하고 우리도 연구하고 해서 자녀 양육에 대한 책이 나오면서 정말 2015년도에는요 자녀 양육 세미나를 100번을 했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1년에 크리스마스 날도 했어요. 우리가 도저히 시간이 안 되는데 부산에 있는 한 교회가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라도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1년에 100번 하고 나서 우리 부부가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먼저 좋은 부부가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이 부부에 대한 이제 책을 출간하면서 지금은 다른 사역을 점점 줄이고 내려놓고요. 가정 사역에 주력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공부했던 것 그리고 다시 공부하면서 우리 경험한 것 이거를 막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어떻게 대화하지? 그때 공부했었어요. 근데 다시 공부하면서 근데 우리는 그때 공부했는데 부부 대화법을 왜 우리가 서로 이렇게 티격태격할까? 왜 이렇게 심각하게 한 서너 번 저희가 싸웠거든요. 그 뒤로는 말싸움을 심하게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배웠어요. 중요한 걸 깨닫고. 그래서 가만히 우리를 돌아보니까요 서로 짜증내다가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제 관심이 우리가 왜 짜증을 내지? 서로 사랑하는데. 제 아내를 관찰해 봤어요. 언제 짜증내나? 제 아내는요 배고프면 짜증내더라고요. 나는 언제 짜증내지? 저는 졸리면 짜증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배고프고 졸릴 때 막 대화 아무것도 아닌데 이야기하다가 서로 말싸움이 되다가 티격태격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법을 배운 겁니다.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약속을 했습니다. 뭐라고 약속했냐면은 우리 먹고 나서 얘기하자. 정말 싸움이 없어졌어요. 자고 나서 얘기하자. 그 이야기 지금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좀 기억하고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메모해 놓고 이거는 우리 일정 토요일 날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 토요일 날 오전에 얘기하자. 이거는 월요일 날 오후쯤에 얘기하자. 미리 약속을 하고 지금 그 이야기 하지 않아도 되니까. 배고프면 졸리면 짜증내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세상에 나쁜 엄마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쁜 엄마, 바쁜 엄마들이 좀 있죠. 그러다 보면 피곤한 아빠들도 있고요.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가 너희들한테 막 얘기할 때 엄마 아빠는 피곤할 때 피곤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감정이 어떻게 느껴지니?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있는 이야기 막 했는데 엄마 아빠가 피곤할 때 하는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의 반응이 왜 나한테 화를 내시지? 그런데요. 화낸 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피곤할 때는요 참으셔야 돼요. 그때는 좀 자고 나서 얘기해야 돼요. 배고프면은요 괜히 나는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왜 자꾸 나한테 잔소리하냐고. 그러니까 이런 걸 배운 겁니다. 대화법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연구하다 보니까 관찰하다 보니까 방법을 우리끼리 만들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람이 나쁜 게 아닌데 지혜가 부족했구나. 피곤하지 않고 배고프지 않을 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간단한 거 또 하나 알게 됐어요. 언제 대화하면 어려운지. 출근하기 바쁜데 막 얘기하고 퇴근하고 피곤한데 막 얘기하고 이게 잘 안 들립니다. 나는 말했는데 상대방은 잘 못 알아들어요. 한 얘기 또 하고 못 알아들으니까 반응이 없으니까 한 얘기 또 하고 잔소리예요. 그러니까 저희 둘이 약속을 했습니다. 잔소리는 대화가 아니더라. 잔소리 하지 말자. 여러분 잔소리가 사전적인 의미가요 자잘한 소리예요. 잔소리가 소리 대화가 아니고 새 소리 고양이 소리 그 소리예요.
저희는 지금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교통 때문에 충북 영동에 시골집 하나 구해서 거기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산이 있습니다. 새들이 얼마나 우는지요. 새 소리. 새들끼리는 서로 뭔가 소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못 알아듣죠. 새들의 소리,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가족이 피곤할 때, 짜증낼 때 잔소리하면은요 못 알아들어요. 나만 지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경청하는 거, 소통하는 거, 눈을 보고 대화하는 거, 이런 거를 연습을 했더니 금방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부부가 되려면 지금 잘 사실 수도 있고, 어떤 문제의식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는 지금 그냥 끝까지 사는 게 목적이지 뭐 그럴 수도 있고, 끝까지 잘 사는 부부? 여러분 결혼하세요. 헤어지지 않으면 됐지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끝까지 잘 사는 부부가 되려면은 대화하는 부부가 돼야 됩니다. 근데 대화하는 거는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그냥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만의 독특한 대화법의 대화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 얘기 꼭 지금 안 해도 되면 시간 여유가 있을 때 부부 회의를 하자. 저희는 부부 회의 운동도 합니다. 그때 이번 추석은 어떻게 보낼지, 휴가는 어떻게 할지, 아이들의 진로는 어떻게 할지, 애를 어느 학교에 보내면 좋을지, 이런 거를 부부 회의 시간에, 약속된 시간에 미리 준비한 안건으로 대화를 하자. 저희가 군인 간부 교육을 여러 군데서 하다가 거기서 아예 책으로 교재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여러 사람의 가정사역자들의 내용으로 뽑아서 이렇게 만들었대요. 근데 저희 책에서는 뭐가 채택됐는지 이제 제가 궁금했거든요. 우리 책에서 쓰겠다고 해서 일부분을, 그래서 얼마든지 쓰라고 해서 나중에 봤더니 부부 회의법이 들어갔더라고요. 부부간의 대화가 중요한데 어떤 때는 미리 시간을 정해놓고 미리 약속된 안건으로 그때 대화를 하자. 그걸로 부부 관계가 좋아진 부부가 정말로 많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안건을 미리 생각하고 기도하고 준비한 것 갖고 대화를 하니까 평소에 잔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평소에 충돌이 없는 거예요. 이런 대화. 그래서 계속해서 요즘엔 대화법에 대한 책이나 강의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더 사랑 더 행복 이 세미나를 계기로 좋은 부부가 되길 바란다면 서로 존중히 여기는 인사하는 행동부터 시작해서 우리도 배워야 되나 보다. 부부 관계, 부부 대화에 대해서. 이게 되면은 자녀들과 대화하는 것도 관심을 갖고 배워야 됩니다. 자녀들과 대화는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세대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환경의 차이가 있어서 지금 아이들과 우리가 그 나이 때랑은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또 이번 이 축제에 오셨던 분들의 책을 참고하시면서 정리하면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좋은 부부가 될 수 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쓴 건데요. 좋은 부부가 될 수 있다. 결혼을 앞둔 부분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결혼을 앞둔 우리의 마음은 설렘과 불안이 공존했다. 좋은 부부가 될 수 있을까? 해답을 찾기 위해 결혼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다. 우리의 데이트는 책 읽고 공부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결혼과 가정에 대한 성경적 지식을 배웠다. 30년 동안 우리가 친밀한 부부로 살아온 비결은 좋은 책을 통해 올바른 지식을 배웠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저희가 쓴 끝까지 잘 사는 부부에서 발췌한 겁니다. 거기 펜으로 방금 읽은 본문 중에
유난히 와닿는 단어, 문장 그런 게 있으면 줄을 한번 그어볼까요? 동그라미를 쳐도 좋습니다. 지금 유난히 이 단어, 공부 이런 것까지 배워야 돼? 일 수도 있고, 친밀한 부부, 비견, 지식, 실천 뭐든지 좋습니다. 유난히 마음에 와닿는 부분을 줄을 긋거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는 거예요. 시간이 있으면 메모해도 좋겠지만 우선은 줄을 긋고 동그라미를 친 다음에 옆에 계신 분들에게 두 분, 세 분씩 아주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왜 여기다 줄을 걷는지, 나한테 이것이 왜 중요하게 여겨졌는지, 왜 동그라미를 여기다가 진하게 쳤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두 분, 세 분 앞뒤로 지금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서로 나누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찾아가서 다 한번 발표도 하고 들었으면 좋겠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족들이 책 한 권 택해서 그냥 나누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것보다도 줄을 긋고 이게 내 마음이야,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우리도 대화를 하고 싶다. 근데 서로 피곤하면 안 될 것 같아.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고, 안 피곤할 때는 이런 얘기를 하자. 이런 식으로 그냥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하면 그게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 한 권을 딱 하면은요, 계속해서 연결해서 다음 책도 알게 되고 그 다음 책도 알게 되고, 그래서 좋은 분위기가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저희 부부를 한 이제 방송사에 있는 분이 인터뷰를 한번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전 질문지 받고, 나도 시간 되니까 그러면 1시간만 얘기합시다 하고 사전 질문지 다 준비한 다음에 만나서 했는데, 제가 그분에 대해서 누가 나를 인터뷰하러 오나, 이분도 나를 조사했으니까 알아봤더니 이분이 직급이 인터뷰하러 다닐 분이 아니에요. 이제 중간 관리자에서 막 관리자가 되는 그런 분인데, 그래서 궁금했죠. 왜 직접 오신다고 할까? 그 밑에 다른 기자분들도 계시고 작가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만나서 쭉 이제 사전 질문지대로 다 얘기했는데, 끝나고 막 인사하려고 할 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두 분은 공부를 하셨군요. 부부에 대해서 대화 이런 것도 저희는 그걸 못했어요. 저희는 그걸 못했네요. 근데 제가 너무 궁금했던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분이 학위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학위를 갖고 있는 분이거든요. 영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근데 공부를 못했다고 해갖고, 제가 이 논문 쓴 거에 100분의 1만 가족관계에 관심이 있었으면, 그런 책을 몇 권만 읽었다면 우리 가족도 좋았을 텐데, 우리 애들하고도 우리 부부도. 그러시더라고. 두 분은 공부를 하셨군요. 너무 부끄러운 게, 저는 몰라서, 무서워서, 걱정돼서, 또 이것밖에 할 것이 없어갖고,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좀 없어갖고, 그냥 책 한 권 택해서 연애 기간에 읽고 서로 얘기하자 했었는데, 한 권이 두 권 되고 두 권, 세 권 되다가 이제 결혼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구나. 크게 제가 깨달았어요. 이 부부가 되는 것, 부모가 되는 것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배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희가 잠언 1장을 우리 부부가 함께 읽었는데요, 지식이 있는 자는 더해지고 명철이 있는 자는 지식이 더해진다잖아요. 그럼 뭐든지 교훈에다가 이런 공부하면 훈계를 더 많이 받게,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계기라도 이미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부부가 될 수 있는지 관심을 갖고, 뭐 책이든 강의든 하나 택해서 쭉 배우면 좋습니다. 저희 부부가 쓴 이 끝까지 잘 사는 부부 책은 CBS TV에서 1강부터 12강으로 영상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그걸 보면서 함께 대화하고 토론하고, 또는 이제 어떤 부부 학교의 계기가 있으면은 그렇게 공부도 하시고 점점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중에 좋은 부부가 되기 위해서 저희가 한 거는 우리가 함께 배웠다. 또 하나가 꼭 하려고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제 중심도 아니고요, 우리 부부가 제 아내의 중심도 아니고, 자녀 아이들을 키울 때도 엄마 중심도 아니고 아빠 중심도 아니고, 서로 돕자, 서로 도와야 된다. 이게 혼자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육아도 최대한 저도 참석하고, 그 사역도 저희도 같이 하고 하면서 서로 돕는 부부가 되자. 그러니까 보통 성경에 돕는 배필이란 단어가 있는데, 사실 그 단어의 정확한 번역은 서로 돕는 배필이에요. 그래서 강의 중에는 서로 돕는 배필입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제는 그 원어의 뜻이 똑같은 크기로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서 서로 짝을 딱 맞춘다, 서로를 도와준다는 뜻이 돕는 배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 돕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서로 돕는 부부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서로 도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이게 이제 우리만의 특징인데요, 저희는 돈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많이 못했어요. 늘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저희 상황이. 그래서 돈으로 한 거는 많이 없는데, 그 대신 시간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그나마 다행스럽게 할 수가 있었어요. 좀 바쁘고 그랬지만은 함께 일하는 동료 간사님들이 계셔서 좀 우리가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면은 이제 양해를 구하고, 시간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하고 돈으로 하는 거는 좀 못하고, 그래서 산책을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어디 뭐 돈 많이 드는 얻는 데는 못 가고.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시간이 너무 없어, 주말 부부로서 만나기도 힘들어. 그러면 그런 분들은 우리는 돈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을 모아서 뭘 한다든가. 어쨌든 서로 돕는 부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쭉 하다가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만드는 게 이렇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설계도가 있으면 우리가 잘 짓고 있는지 하다 보면, 처음 설계도대로 안 될 때는 다시 뭐 수정할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저희가 저희 좋은 부부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제 좋은 부모보다는 좋은 부부 쪽을 할 건 계속 많이 하고 있는데, 좋은 부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돕자. 그럼 뭘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걸까? 물론 대화에 있어도 아내가 어느 모임에서 제가 그렇게 해서 참 고마웠다고, 감사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뭘 했냐면, 저는 집에 들어올 때 체력을 남겨오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했어요. 지쳐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혹시라도 너무 지쳐 있으면은 차라리 집에 10분 늦게 들어가더라도 주차장에서 완전히 이렇게 쉬는, 제가 그걸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릴렉스 한다고 하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힘을 쭉 빼고, 그러니까 몸을 회복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렇게 하고 들어갈지라도, 물론 10분 빨리 들어가면 좋겠죠. 근데 집에서 들어가자마자 지친 상태로 가고 싶지가 않아갖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한 15분 정도 집안일을 함께 했어요. 이렇게 둘러보고, 아이들 뭐 챙겨도 보고, 또 베란다도 둘러보고, 이렇게 하고, 아니면은 아내와 대화할 수 있는 힘을, 지친 상태에서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것도 제가 이제 아내는 집에서 육아 때문에 집에 있다가 제가 이제 딱 들어오면은 저랑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또 이제 남편이 와서 도와줘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지쳐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좀 휴식하고, 아니면은 낮에 오후부터는 제 관리를 해서 탈진하지 않고 들어가려고, 그것도 아내를 돕는 방법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쭉 하다가 뭔가 구체적인 기준점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희 부부가 이거를 해야 되겠다, 이거를 할 때 서로 돕는 거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대화하는 부부가 되려고 노력을 했고요. 서로 돕는 부부가 되려고 노력했는데 서로 돕는 거를 5개를 정했어요. 이 5개를 실천을 하자. 그래서 세 번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건 우리 부부가 정했던 겁니다. 5개.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정의 형편, 결혼 연차에 비추어서 여러분이 정할 수도 있어요. 어떤 거는 바꿀 수도 있고 이거는 우리도 하자, 아니면 추가하고 줄이자, 늘리자. 어쨌든 저희 부부가 정했던 거를 참고로 소개를 합니다. 서로 돕는 부부가 되기 위한 5가지 방법을 정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부부는 서로 돕기로 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결혼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며칠 동안 의논하면서 구체적인 항목을 결정했다. 어려운 것은 모두 제외하고 가능한 것을 추려보니 5가지가 있었다. 당장 실천하기로 했다. 1. 격려와 감사의 말하기. 2.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기. 3. 취미 생활을 응원하기. 4. 은사 개발과 비전 성취 돕기. 5. 일상의 작은 즐거움을 지원하기. 이것도 끝까지 사는 부부 책에서 발췌한 저희 캘린더북에 있는 한 페이지입니다. 이거를 정했어요. 서로 힘을 주는, 감사하는 말을 하자. 아주 간단한 건데,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맛있다, 수고했다 그 말하고 먹고, 이런 거를 지키기도 하고요. 근데 두 번째가 저희가 이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은 좀 휴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집에 왔다라는 뭔가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요, 언제 정말 편하다, 좋다, 쉴 수 있구나, 이걸 느끼게 되냐면은 그렇게 만들어주는 공간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자기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서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지난주 토요일에 한 교회에서 이 강의를 부부학교에 거기 이제 하면서 집중적으로 공간 주제로 했었는데요. 그래서 내가 쉴 수 있는 것이 어딘지를 좀 찾아보자, 의논해보자 했더니 참 재미있는 게 많이 나왔는데, 여러 사람이 소파의 왼쪽 끝, 그게 자기 공간이래. 소파의 왼쪽 끝. 정말 신기한 게, 우리 아내는 앉은 자리 소파의 왼쪽 끝이 우리 아내가 쉬는 공간이에요. 비슷한. 그러니까 저희 집은 그 소파가 창가가 왼쪽이거든요, 방향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맞춘 게 아니에요. 그냥 각자 내가 집에 들어가면은 여기 있으면 좀 쉴 수 있어 라고 느껴지는 게 뭔지, 어느 장소가 있는지를 찾아보자 했더니 소파의 오른쪽 끝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남편들은 소파 전체에도 나왔어요. 자긴 딱 누울 때가 제일 좋대요. 근데 거기 모인 분 중에 한 서너 분이 뭐가 있었냐면은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 볼 때, 그때가 싫은 거래요. 그 젊은 부부들이었는데. 그리고 어떤 부부는요, 진짜 저희가 살았던 시대랑은 너무 다르더라고요. 저희는 아주 좁은 집에 아이들 3명을 막 키울 때, 한창 애들이 활발할 때, 또 고양이 2마리도 함께 살았어요. 아이들이 키우는 고양이를. 그래서 좁아서 우리 아내가 쉴 장소가 없었어요. 정말 쉴 장소가 없었거든요. 또 이제 여러 집을 옮겨 다니다가 또 한국에 막 들어올 때 문화적인 충격이 있어서 이제 집에서 홈스쿨을 하면서 있을 때였는데, 아내가 쉴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어떻게 쉬었냐면은 벽 하나가 아내의 공간이었어요. 거기 등 기대고 모포 딱 뒤집어 쓰고 있으면 아내는 쉬는 시간이에요. 그런 것처럼 저는 정말 집에 들어가서 쉴 데가 없어서요, 신발장 앞에 앉아 있을 때도 있었어요. 신발장. 지금은 애들 다 떠났고 또 이제 시골에 와서 살면서 저희 공간들이 있고, 근데 누구든지
자기 집에 가면 집에 와서 좋아. 이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심리적으로 그렇답니다. 그 공간에서 오는 휴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기의 공간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쉬어지는 것.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은 서로 알려줘야 됩니다. 왜 알려줘야 되냐면은 아내가 거기 앉아 있을 때 방해하면 안 돼요. 남편이 거기 누웠을 때 그냥 누워 있게 해야 돼요. 그게 서로 존중하는 겁니다. 어떤 아내분은 도저히 들어보니까 진짜 자기 공간이 없더라고요. 자기 공간이 없는데, 그래서 그 남편이 너무 착해서 당장 이사 갈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까 일주일에 반차를 줬대요. 반차.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 아내랑 누구 손님 만날 때가 있어서 카페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 지나가다가 어느 젊은 여자분이 저희 보고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예, 안녕하세요. 저희 아세요? 했더니 저희 강의 들었어요. 교회에서. 그 카페 근처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요, 반갑습니다. 막 자기 자리 가기 전에 막 저희 남편이 그 강의 듣고 저한테 반차를 줘서 지금 카페에 왔다고. 카페에 와서 다이어리 한다고. 젊은 자매들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이는 신랑이 지금 봐주고 있어요. 이 시간이 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앉아서, 제가 앉은 자리 이렇게 눈에 보이는 곳이었거든요. 차 마시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막 펜으로 다이어리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딸이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그러더니 일어나서 저한테 그러니까 잠깐 이제 고개 숙여 인사만 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러한 식으로 공간을 준 거예요, 그 남편이. 집에서 힘들면은 잠깐 벗어나서 당신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우리 만들자. 이사 가는 것보다 그게 더 빠르겠다. 당신이 지치면 안 되니까 애를 내가 봐줄게. 어떤 남편은 지난주에 들었던 것인데요, 자동차. 차에 앉아있을 때가 너무 좋다고. 이걸 서로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냐면은 차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집에 안 들어오고 뭐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쉬는 시간. 제가 이제 지금 이사 오기 전에 이사 오기 두 번째 전 집에 살 때 종종 차에 앉았다가 이제 완전히 쉬고 집에 들어갔거든요. 아내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다 그런 건 맨날 그런 건 아니고 피곤할 때, 그래서 집에 딱 들어가면은 15분이라도 집안일을 함께 하고 싶어서. 근데 이사를 갔는데 이제 습관이 돼 있으니까 차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내가 전화가 온 거예요, 몇 번. 아니, 집에 왔는데 왜 안 들어와? 주차장에서 뭐해? 어떻게 알았냐고 했더니 새로 이사 간 집 그 아파트는 방송이 나온대요. 입주민의 차가 들어왔습니다. 그걸 몰라. 나만의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근데 제 아내가 당신 집에 왔으면 빨리 들어와야지. 그게 궁상맞게 뭐하냐. 안 그랬어요. 저의 공간을 지켜주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소파의 왼쪽 끝에 앉아 있으면 그냥 잘했다. 거기 앉아 있어라. 각자 쉬는 장소가 필요해요. 뭐 아이들이 결혼하고 떠나서 뭐 딸 방이 비었다. 나도 방이 필요해 하면은 남편에게 방을 하나 줄 수도 있고요. 뭐 거기에 가서 쉬고 있으면은 뭘 하든지 너무 간섭하지 마시고. 자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거를 챙기기가 어려워요. 해본 적도 없고 익숙하지도 않으니까. 그거를 서로 지켜줘야 됩니다. 당신도 쉼이 필요하다. 사람이 기계가 아니잖아요. 휴식이 필요하다. 근데 그 휴식은 어떤 장소의 영향을 받는다더라. 꼭 여행 가고 이걸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 때 한 장소라도. 한 목사님은 교회 예배당 위가 사택이었고요. 또 아래 목양실이 있고 본당이 있는데 목양실이 있는 시간이 너무 좋대요. 너무 좋대요.
그래서 그 교회 이제 부부학교 끝나고 사모님이 결정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조금씩 의견 충돌도 있었는데, 우리 남편이 목양실에 혼자 들어가서 문 닫고 있으면은 방해하지 말자. 이 시간이 쉬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그 장소, 그분의 아내는 카페가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학교에 가고 쉬는 시간에 여러 가지 집안의 청소가 얼마나 밀립니까? 신방도 가야 되고. 그런데 카페를 좋아하던 사모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카페 가는 거를 보장해주고, 그러니까 서로가 쉴 수 있는 공간을 존중한다는 겁니다.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 가야 마음이 좀 쉼이 일어나기 때문에, 휴식이 돼야 또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명령어 중에 뭔가 하나가요, 횟수에서도 강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명령한 반복하는 횟수와 내용 중에 대표적인 게 안식하랍니다. 안식일 어기면은 어떤 때는 죽였어요. 본을 보이려고. 반드시 안식을 해야 된다. 이 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루를 계산할 때도 여러분, 아침이 되고 아침부터 저녁, 아침 9시, 아침 7시부터 하루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거는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 다음 저녁부터, 저녁이 되고 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이 잠을 자고 시작입니다. 잠은 다 일한 다음에 피곤하니까 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성경적인 거는 휴식하고 안식하고 일어나서 활동하는. 그래서 휴식과 안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가족들이 돌아봐야 돼요. 부부간에 좋은 부부가 되려면 지치면 안 되는데, 요즘 우리 남편이 지쳐있나? 어떻게 하면 쉴 수 있을까? 집에 와서라도 좀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그럼 자기의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장소에서 뭘 하든지 방해하지 않는 거예요. 한 남편은 집에 들어와서 TV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소파의 오른쪽 끝에 너무 오랫동안 앉아갖고 푹 꺼졌대. 가죽 소파가. 그냥 돌아가면서 앉으면 좋겠는데 한쪽. 그래도 저게 우리 남편이 쉬는 시간이라면 그냥 두는 거예요. 다들 생각이 있습니다. 5분 전 되면 안 돼요. 어떤 애가, 우리 엄마는 5분 전 엄마예요. 뭐냐 하니까, 나 이제 컴퓨터 그만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5분 전에 그만해 그래요. 나 지금부터 공부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5분 전에 말해요. 물론 걔가 좀 과장되게 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그냥 둬보는 거예요. 가족들끼리, 특별히 배우자 간에 지쳐 있으면, 휴식이 필요하면 그냥 두는 거예요. 쉴 때까지. 공간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마음 편하는 거죠. 눈치 안 보고. 내가 여기 오면은 나 너무 좋아. 방해받지 않으니까. 그럼 그렇게 그냥 이기적으로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마음을 일으켜 주세요. 이제 가족을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을 저희가 진짜 많이 이야기하고 쓰게 하고 뭐 서로 알게 하고 그랬거든요. 또 하나는 취미 생활을 응원하는 겁니다. 취미 생활. 취미는 흔히 딱딱한 말로 비본질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취미가 수익이 될 수도 있고, 취미가 생계와 연결될 수도 있어요. 근데 취미의 원래의 뜻은 그거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좀 딱딱하잖아요. 비본질적인 건데, 그 비본질이 본질을 좌우한다고 그럽니다. 그게 뭐냐면 안 해도 되는 건데, 다만 그거는 내 기분 전환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서로 응원을 하는 겁니다. 응원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때 자전거를 탔었는데요, 제주도에 저희 선교훈련 센터가 있습니다. 열방대학이라는 선교훈련 센터가 있는데, 거기 이제 건축을 막 할 때 같이 있었는데요,
1시간 거리를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퇴근하고 돌아오면 자전거에 제가 푹 빠져 있을 때 밥 먹고 또 타러 나갔어요. 아이가 셋인데 애들도 손이 갈 게 있잖아요. 근데 정말 제 아내가 단 한 번도 당신 또 타러 나가냐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타다 보니까 비 오는 날 타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비 오는 날 비만 오면 타러 나갔어요. 무슨 비 오는데 자전거 타러 나가느냐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비 오는 날 자전거 타러 나가면 아내는 기도를 했대요.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비가 계속 오게 해주세요. 남편이 저렇게 좋아하는데. 그런데 사고는 나지 않게 해주세요. 안전하게 해주세요. 자전거 타다가 자전거 딱 끝내고 이제 푹 또 빠진 게 축구에 한번 빠졌어요. 제가 축구하러 가잖아요. 한 번도 가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축구하러 가면 우리가 이제 리그가 있었거든요. 축구하러 가면 제 아내가 기도했답니다. 골을 넣게 해주세요. 그게 알려졌어요. 제 아내한테 항의를 했어요. 간사님 그 기도하니까 우리 팀이 맨날 진다고. 그래서 규칙이 생겼습니다. 기도는 반칙이다. 기도 좀 하지 마세요 할 정도로 제가 하는 거를 지지를 해줬어요. 그게 제가 맨날 축구만 하겠습니까? 전도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저에게 신이 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취미생활. 그래서 배우자 중에 누가 뭘 하고 싶다 하면은 그냥 하게 하는 겁니다. 같이 가자고 하면 한번 가보는 거예요. 어떤 남편이 낚시 가자고 하니까 아내가 생각할 때는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게 낚시이래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밤낚시였대요. 보이지도 않는 데 가서 뭐 하는지. 그래도 가자고 하니까 따라갔는데 할 게 없더래요. 그러니까 라면 한번 끓여주고 왔는데 그것 때문에도 남편이 좋아하고, 한번 갔더니 그 다음에 또 가자고 안 하고. 그러니까 배우자 간에 뭔가 하자고 하면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아니면은 나는 당신 반대하지 않을게, 응원할게, 이런 걸 통해서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로봇 기계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있고 감정이 있고 기분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런 마음의 병이 들어서 어디 가서 검사하면은요, 치료받으려고 검사하면은 질문지가 있는데 질문지에 딱 거기서 많이 걸립니다. 당신은 언제 행복합니까? 그거 모르겠는 거예요. 언제 행복하니? 무엇 할 때 행복한지. 나는 행복할 거야, 그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기도도 해야 됩니다. 예배도 드려야 되고 가정 예배도 해야 되고 교회 봉사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라도 내 인생이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근데 무엇이 나를 즐겁게 하는가? 그걸 몰래 숨어 할 수가 없어요. 서로 지원을 해줘야 돼요. 응원을 해줘야 됩니다. 서로 하고 싶은 거를. 제 아내가 갑자기 꽃을 키우고 싶다고, 새로 이제 좁은 데 있다가 이제 이사를 갔는데요. 그 평면도를 보더니 베란다가 있네. 그 꽃을 키우고 싶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응원했냐면, 어떻게 지원했냐면, 무엇을 약속했냐면은 그 공간은 당신의 공간이다. 그 공간에는 내 물건 아무것도 안 넣어놓을게. 예전 살던 집에는요, 온통 제 물건, 스피커에 케이블, 누가 저보고 케이블 장사할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자전거 다 고장난 자전거 프레임 갖고 다니고 부품 갖고 다니고 다 걸어놓고 다 없앴어요. 아내가 그 장소에 꽃을 키우고 싶으니까 꽃을 키우다가 다 기도도 하고, 제가 이렇게 거실에서 보면은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공간, 자기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서로 알고 있어야 되고, 거기 딱 앉아있다, 거기 누워있다, 거기서 뭔가 하고 있다 하면은 방해하지 말고 본인이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좀 기다려주고, 그럼 다 회복이 되면은요, 그때 둘러봅니다. 돌아봅니다. 관심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가 5번째 거 하고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일상의 작은 즐거움을 지원하자.
큰 것도 아니고 좀 작은 즐거움, 그러니까 삶을 활기 있게 하는 작은 즐거움,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과 관련이 있는데요, 경제력에 있어서 그러니까 개인 소득이 3,500불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 집은 아닐지라도 전국적으로 35,000불 시대입니다. 그렇게 됐어요. 울산은 다른 지역보다 좀 더 높습니다. 그동안 뭐 중공업이나 여러 가지로 좀 다운됐지만 지금 또 일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또 그렇게 돼야 되고, 그러면 이 경제력에 따라서 언제 즐거운지가 달라집니다. 이게 심리학이죠. 예전에 우리 부모님 시대는 돈을 모을 때 즐거웠어요. 지금은 돈을 모을 때 즐거운 게 아니고요, 돈을 쓸 때 즐겁습니다. 소비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소득과 소비를 통해서 경제도 성장하고 이런 소비도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우리나라의 경제력으로 볼 때 돈을 쓸 때 즐거운데,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의 심리에 있어서 얼마를 쓸 때 내가 좋은가,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세요. 얼마를 쓸 때 내가 기분이 좋을까? 무조건 많이 쓸 때 기분이 좋은가? 그게 아니고요, 많이 쓰면 오히려 한켠에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누구든지 여러분이 자기 수입의 100분의 1 정도를 쓸 때 기분이 참 좋대요. 큰 부담도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수입을 딱 생각한 다음에, 뭐 부부끼리 수입이 따로 있다면은 내 수입, 내가 번 돈이니까 한 100분의 1을 다른 사람 볼 때는 쓸데없어 보이는, 그렇지만 이건 나만을 위한, 내 기분을 위한 거에 한번 써보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그래서 그 카페에 간 아내분 같은 경우는 그때는 뭐 애 키우는데 돈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 거기 가서 쓰는 거를 미리 빼놓는 거예요. 수입의 100분의 1 정도 갖고 차도 마시고 뭐 다이어리도 하고 마음 편하게, 그리고 필요하면 쇼핑도 하고. 한 분은 차가 참 좋은 차였어요. 여러분이 다 알만한 좋은 차, 수입도 꽤 많은, 근데 재미가 없어요. 집도 가보진 않았는데 들어보니까 꽤 비싼. 근데 그분이 이제 제 강의를 듣고 100분의 1? 그것도 꽤 크더라고요, 그분에게는. 그럼 어떻게 내 인생이 즐겁지가 않은데 작은 즐거움이 뭘까? 그래서 이제 어떤 거를 이제 하기로 했냐면은, 그때는 차를 안 타고 그냥 한 달 하루 노는 거예요. 자기의 100분의 1 수익 갖고 대중교통 타고 가서 버스도 타보고 기차도 타보고 방해받지 않고. 근데 이분 측에 늘 그리움이 전통시장에서 뭐 이렇게 불량식품 같은 걸 사 먹는 거였대요. 근데 이분은 직책상, 그리고 지금 그럴 분이 아니에요. 지금 모든 상황 다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그게 그분을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차 내려놓고 버스 타고 가서 기차 타고 가서 그냥 시장에 가서 할머니들하고 얘기하고 그냥 사 먹다가, 그게 하루 쉬는 날 돌아왔는데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작은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부부간에 서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역할을 요구만 하지 마시고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공간이 필요하구나, 그걸 좀 지켜주고, 시간이 필요하구나, 지켜주고, 그 좀 작은 돈인데 자기 마음 편하게 쓴다고 할 때 지금 우리가 그런 거 쓸 때냐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이 좀 편하게 그럼 해라. 우리가 이번 달 들어갈 돈도 많지만 당신이 기분이 살아나야 다음 달도 우리가 또 살 수 있는 거니까 반드시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엄마도 행복해야 된다. 아빠도 지치면 안 된다. 그래서 무엇이 기분을 좌우하는지 우리의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냥 아이가 크면서 다 애들 공간만 차지하면 안 되고요, 있는 돈의 우선권을 애들한테만 다 쓰면 안 되고요, 그냥 그 작은 돈이라도
마음 편하게 그냥 가서 차 한 잔 마시는 건데, 아니면 뭐 책 한 권 사서 읽고 싶을 수도 있고, 하면 그냥 자기 운동화 하나, 저는 이제 달리기를 했었는데 운동화 살 때가 너무 좋더라고요. 운동화 바꿀 때 한 800km 달리고 또 바꾸고, 말짱하거든요, 속으로는, 그 겉으로는. 근데 제가 운동화가 있으니까 너무 기분 좋아요. 아주 비싼 운동화는 저는 안 사요. 그냥 뭐 내가 달리는 그거 쓰고 남은 거 깨끗하니까 선물도 주고 우리 애들도 다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 작은 즐거움. 그래서 이 시간에 저희 부부는 요 5가지를 했었습니다. 몇 개는 건너뛰었지만은요, 조금 전에 우리 어떤 게 즐겁고 동그라미 친 거 이렇게 했었는데, 옆에 펜으로 이게 나한테 필요하다, 아니면 이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필요하다 표시한 다음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나한테 필요하다. 이 5개 외에다가 더 써도 됩니다. 나는 건강한 음식이 먹는 게 필요한데 이걸 서로 도와야 돼. 당신도 도와줘 라고 써도 되고요. 한번 표시하고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 5개를 참고로 그 중에 하나를 택하셔도 되고, 옆에다가 여러분만의 내용을, 항목을 추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옆에 계신 분들에게 너무 개인적인 사적인 얘기를 다 할 필요는 없는데요, 그냥 나는 이거 같아, 그냥 얘기만 한번, 그래요, 내가 알고 있을게요, 기억할게요, 도와줄게요, 가족끼리 있다면 꼭 존중할게요, 응원할게요, 또 성도들끼리는 서로 좋은 대화의 소재로 삼아서, 이렇구나, 누구든지 이게 필요한 겁니다. 한번 나눠볼까요?